예, 안녕하십니까. 저 현대차증권에서 그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오창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앞 시간에 이제 김정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해안을 가지고 굉장히 그 넓은 어떤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세경제와 또 국내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제 한국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어떤 그 자본시장에서 지금 채권금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와 함께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세경제 올해 저희가 이제 채권금리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채권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몰랐다. 뭐 저도 사실은 틀렸고요. 제가 이제 그 증권시장에 지금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이 그 증권시장에서 바라본 세계경제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굉장히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이러한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좀 과장을 더하자면 뭔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도 봤고,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계속 연달았던 이제 위기들을 보면서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라 보면 지금이 더 불확실성이 크지 않나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그건 이제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금융시장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앙은행이 푼 돈, 본원통화라고 하는 게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 거품, 이 논란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사실 이제 이 인플레이션까지 이게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지금 저희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사실 이제 올해는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굉장히 예상치 못한 고금리에 따른 어떤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채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제 경제 쪽에서는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세경제, 올해 좀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랬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주식시장 중심으로 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올해는 세경제가 경기가 회복할 거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 사실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이제 선행지표라고 하는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과 함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제 주식시장이 우선 지금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금리가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1,300원대 환율이 되면서 상반기 분위기하고는 이게 좀 다르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작년 모습이랑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이 약세가 되는 한국 이제 금융시장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채권 시장도 저희 표현으로는 약세. 주식 시장도 최근에 주가가 결국 2,400포인트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로 떨어졌고 주식 시장도 약세. 그리고 원화가 결국은 최근에 1,350원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1,300원대에 진입하면서 이미 외환시장은 불안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의 어떤 데드라인이라고 했던 1,350원까지 깨지면서 굉장히 지금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원화 약세거든요. 사실 국내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가 되는 건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뭐 고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좀 둔화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고금리가 계속될수록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채권금리, 특히 이제 그 채권금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가 이제 뭐 사실 어제였죠. 뭐 장중한 때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결국 5%를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이후의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5% 정도 우선 이제 오게 되면서 사실 채권 시장에서 약간 좀 이제 금리가 좀 이제 거의 고점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일부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 연방 은행에서 이제 뭐 11월 FOMC가 곧 있게 되는데 금리 인상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면 사실 이제 채권 금리도 사실은 이제 더 이제 어떤 재료가 없거든요. 더 올라갈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또 일부 기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리틀 이제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뭐 최근에 어떤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결국 공매도를 이제 청산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도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 이제 아주 미약하나마 어떤 채권 금리가 이제 거의 금리가 이제 결국 이제 고점에 온 게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채권 금리부터 시작됐던 이 어떤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들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뭐 금융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또 이슈가 될까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외환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선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산으로 치면 이제 정상에 이제 도달한 상황 같고, 뭐 내려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까지는 거의 온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이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좀 불안한데, 그 미국이 결국 달러화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최근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 여기 아마 재테크 다들 관심 많으실 건데, 지금 뭐 투자할래 하면 솔직히 사실 요즘에는 이제 채권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가. 근데 채권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채권도 불안한 거예요. 뭐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상품이 장기국채 ETF라는 게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TLT도 있고, 거기에다 장기국채 ETF의 뭐 레버러지 상품, 이게 지금 사실 제 주위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거의 주식보다 더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률이 거의 이제 올해 투자하셨으면 거의 50%까지 났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게 장기국채도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MMF. 그냥 미국 달러 MMF에다 그냥 넣게 되면, 물론 아직 개인 상품은 없지만 미국 달러 MMF 쪽은 이제 법인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상품이거든요. 5%대 금리가 나옵니다. 1년 연 환산 금리로 5%대 금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걔는 이제 결국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플러스 알파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스크 대비 수익으로 봤을 때 얘보다 더 좋은 상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자금들이 몰리고 있냐면, 사실상 미국 달러 MMF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들이. 그러니까 채권으로도 물론 들어가요. 채권은 어차피 금리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이제 터진 거 계속 물 타자. 사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물을 타고 계신 것 같고, 대신 확실한 부분은 미국 달러 MMF다. 그냥 달러 들고 있자. 사실 이렇게 달러를 들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본다라는 거는, 그걸 달러 현금을요. 사실 이건 금융위기 상황에서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채권보다도 지금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채권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정말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자금 시장의 상황이고, 요거 자체가 해소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금융시장도 뭔가 돈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다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금융시장에서 좀
금리 부분을 결국 가장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금리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 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 상황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 자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이제 깨고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당황해가지고 금융시장도 막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통화정책 상황이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통화정책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증권시장에 있은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이후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또 이제 뭐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교육이 막 확장되면서 세계 경제는 오히려 굉장히 좀 뭐 골디락스 경제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굉장히 막 교역은 확대되고 성장도 막 부과를 하고 뭐 한국은 거기에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입었고요. 뭐 그랬던 상황.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일본이었죠, 다. 일본 쟤네는 G2에서 G3로 밀려나고 요즘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일본 국민들은 사실상은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개독처럼 굉장히 좀 어렵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일본이 계속 사실은 이제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 재패니피케이션이다. 아, 일본 쟤네들은 왜 저럴까? 근데 이제 세계 경제가 2008년 서프라임 위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일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이 우선 충격을 쾅 한번 먹은 다음에 이제 그 충격이 이제 나무력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저성장 또 이제 일본형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상황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사실 거의 잊혀졌었어요. 뭐 인플레이션? 야, 그게 오면 좋지. 일본처럼 뭐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확히 코로나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미국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 서두를 꺼냈던 게 정확히 작년 8월입니다. 이제 8월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통화정책 이제 그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이제 딱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를 딱 꺼냈는데 그때 채권 시장이 약간 끼우뚱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 폴 볼커 연준 의장 키핑 에릿이라고 하는 요 이제 자서전인데 요 자서전 이제 제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정확히 1년 후인 올해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때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게 그 모두 발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모두 발언에서 그냥 했던 이 말 자체를 그냥 제가 이렇게 캐치한 거거든요.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버렸어요, 말을.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막 아노미가 이제 아노미가 완전 일어나는 거죠. 야, 1년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네? 이거 우리가 잘못 봤다. 이러면서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이 통화 정책 자체가 1900 이제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알려면 이제 1970, 80년대 통화 정책을 알아야 되거든요. 1970, 80년대는 사실 이제 세계 경제에서 뭐 지금의 어떤 중동 불안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1970년대. 뭐 그런 다음에 이게 미국 물가인데 미국 물가가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물가가 글로벌하게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때가 글로벌 통화 정책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웠던 그 통화 정책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통화 정책 수장을 했던 게 결국 폴 볼커였거든요. 그럼 이때 상황은 어땠느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는데 경기도 침체가 와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통화정책에서는 사실 아까 이제 트릴레마라는 표현을 썼지만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통화정책은 경기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통화가치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가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가를 안 잡으면 금리를 올려서 우리는 정말 많이 힘들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 올리는 건 병자한테 독약 처방하는 거는 사실 극약 처방이거든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고금리를 써? 그럼 사실 경기는 완전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극약 처방을 안 되면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극약 처방으로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이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있은 듯 없은 듯 했거든요. 근데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어떤 통화 정책에서 어떤 뭐 사실 뭐 경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잖아요. 경기가 더 중요한 거고 정부는. 근데 정부의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물가를 잡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과 또 이제 저금리가 오면서 2000년대의 어떤 그 골디락스 경제를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금리 정책을 써서 미국 경제는 그때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되봤더니 결국은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는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다. 또 이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꺼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각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뭐 1970, 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통화 정책은 이렇게 되면 또 극약 처방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 높은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때까지는 뭐 고금리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결국 이게 핵심인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금리 수준이 문제거든요.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현재 금리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게 뭐 미국 연방금리, 뭐 이제 주요 통화정책 금리인데요.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나래비를 세우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제일 높은 게 미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글로벌 G1, 그러니까 가장 큰 나라 금리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 금리가 제일 높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낮은 게 영국입니다. 영국도 지금 5.25거든요. 미국이 5.5, 5.25. 그 다음에가 유로존이 4.5.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겠지만 한국은 그나마 낫습니다. 3.5. 그러니까 이게 다 역전이 돼 있어요. 이게 왜 미국이 제일 높지? 근데 이 미국의 금리 수준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큰 게 제가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시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때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때 5.25까지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서 서프라임이 왔었는데 그거보다 금리가 더 높다? 부동산이 버틸까? 저는 이제 되게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다 사상 최고예요.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보다 높았던 금리가 없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뭐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때를 빼고 난 금리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냐면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경제가 좋았던 상황에서 이 금리 수준이었고,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성장 기조에서 한 번 이제 충격이 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금리가 왔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고금리 상황에 어떤 그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이렇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를 지금 딱 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큰 그 위기가 3번이 왔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 처음에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막 안 만드는 나라들 있고 막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딱 단절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위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게 뭐 해운 대란도 일어나고 실어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각자 생산 체제가 아니라 분업 체계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막 전 세계로 치러 날라가지고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우리 그 아베 마스크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베 총리가 결국 일본 엄청난 굴욕이었죠.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그 코스크라고 하죠. 코나 가릴 수 있는 그 마스크 만들었는데 결국 욕만 먹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어떤 분업 체계는 굉장한 리스크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순간 완전히 지금 엄청난 위기가 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넘어갑니다.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온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아직도 많습니다. 정말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비용발 인플레이션이지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맞죠. 왜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지금 뭐 날린 것 같고 식료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이건 굉장히 좀 크죠. 전기세,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전기세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코로나 사태가 저희가 이제 안 봤던 부분이 자산 가격에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렌트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의식주거든요. 이거 자체가 의식주.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어떤 뭐 유틸리티라고 하는 전기세, 뭐 에너지 비용, 먹는 거, 우리가 사는 집 이거 자체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느낍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도 뭐 사실은 뭐 올해 쭉 보면서 그래도 이제 더 올라가진 않겠지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어떤 팔레스타인 사태가 또 터진 거죠. 이게 뭐 진짜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냐? 그럼 진짜 또 다시 1970년대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뭔가 이제 계속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더니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끝내가지고 올해 이제 좀 세계 경제 회복되나 보다 했는데 이번엔 또 28 사태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전쟁 터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금리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꼬여버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금리가 굉장히 많이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게 대세거든요. 왜냐면 글로벌 통화 정책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하는 이창용 총재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나왔지만 영끌족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절대 이제 앞으로 1%대 금리 시대 안 온다. 올 수도 없고 지금 금통위원 중에 다시 지금 저금리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파월 연정의장도 보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그때 정도 가서 한번 금리 내려볼까 사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물론 고점은 맞는데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또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은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의 중립금리는 사실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통화정책의 기준.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한 2.5에서 3%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대충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논의되는 거. 그러면 미국 연준이 앞으로 지금 5.5에서 금리를 쭉 파월이 뭐 내년 연말에 내린다고 하면 얼마까지 내릴까? 합리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3%입니다. 그럼 연방금리가 3%가 되면 전 세계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아마 4%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당시에 미국 10년 금리가 0.5, 0%대 금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걔가 앞으로 최소한 뭐 4% 내외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 상황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글로벌 고금리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0%대 금리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만약 3%까지 금리를 3%까지 금리 인하를 딱 맞췄다. 한국은 얼마만큼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사실 뭐 금리 격차 자체가 뭐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지만 한국이 결국은 미국 금리를 못 따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오히려 지금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역전된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폭 자체의 문제지.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사실 이 금리 역전 자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한국도 금리를 1%대까지 내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한국 금리가 2%, 그럼 한국 금리도 이제 국내 금리도 한 3% 내외 금리가 아마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뭐 1%, 뭐 0%대 금리도 갔었지만 이게 1%를 그냥 제가 예를 들자면 1% 금리 시대에서 3% 금리 시대가 된다. 그냥 배로 하면 3배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0%, 뭐 1% 금리 시대가 앞으로 4% 금리 시대가 됩니다.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저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유지됐던 이 부채 경제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지속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한국은행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게요.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연준의장의 지금 이제 생각입니다. 파월 연준의장 딱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립적 통화 정책. 이건 뭐냐면 사실 지난 이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저금리가 베이스가 됐던 시대였고요. 현재는 1970년대, 80년대 상황의 고금리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은 정확히 말하면 중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립. 이게 정상화다. 통화정책 정상화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9년에 딱 그랬습니다. 2019년에 이 사람이 금리를 쭉 올릴 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금리를 2.5까지 올렸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딱 중립금리 수준이에요. 0% 금리에서 2.5까지. 이게 파월이 생각했던 통화정책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돈을 줄이자. 미국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따라갔거든요. 이거 정상 아니다. 돌리자. 근데 돌리다고 하다가 그때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이건 뭐냐면 파월을 사실 임명했던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랑 계속 싸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통화정책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딱 생각한 게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실업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결국 가질 수 있는 그 정책 자체는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업률은 지금 뭐 3%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높고 지금 이스라엘 2.8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정말 파월의 말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년 연말 정도 봐서 인플레이션 완전히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최악의 상황은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스크를 지금 결국은 또 봐야 되거든요. 결국 세계 경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글로벌 고금리 시대로 전환하냐. 이 고금리라는 건 상대적 고금리입니다. 예전과 같은 0% 금리나 안 갈 가능성이 높고 세계화는 지금 결국 이제 지역주의로 분절이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위험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금리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매크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금융시장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채권 금리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채권 금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이클이라는 부분이랑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우선 이제 금리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채권 금리는 사실 통화정책 사이클과 같이 갑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쭉 하게 되면 채권 금리가 같이 빠지고 대신 이제 금리가 딱 끝나는 순간 이게 튀어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속성이거든요. 다 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나온다. 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요게 또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우선 통화정책보다 좀 먼저 꺾인다.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쭉 올라갔던 게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이렇게 꺾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끝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진짜 금리 인상이 끝나면 최소한 얘는 고점은 찍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금리 인상이 딱 끝나더라도 요거 자체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결국 옆으로 좀 기는 국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리 수준이 계속 옆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언제 떨어지냐 본격적으로. 이게 채권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데 내년 하반기는 돼야 채권 금리도 결국 뭐 금리 인하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의 어떤 이슈 부분에서 요 장단기금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연말에 굉장히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좀 위기 어떤 부분도 좀 일부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면 연말은 항상 돈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결국 이제 연말 앞두고 저희 증권사들도 지금 자금 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결국 다 문제인데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이쪽에 결국 이제 올해 연말 정도면 금리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이제 또 다시 재계약하느냐 뭐 롤오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금 시장 측면에서 보면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채권 금리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또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안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려면 금리 인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년 상반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돼야지 세계 경제가 이제 풀리게 될 텐데 상반기까지도 어떤 이제 경기 둔화 압력이나 이런 이제 금융 불안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전략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MF가 가장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채권 투자, 장기 국채 투자가 아마 좀 또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